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공통 주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통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조별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이 조의 주제는 청년 미래입니다. 그 주제를 선택해서 이제 A조에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이 청년 미래를 주제로 2라운드에 걸쳐서 토론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공통 주제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주제는 민생, 경제, 복지입니다. 지금 통상 전쟁의 와중에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저희 당이 가장 유능한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네 분의 비전과 정책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좀 구체적인 키워드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저출생, 기본소득,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이렇게 네 가지 민생, 경제, 복지에서 중요한 것들을 꼽았고요. 후보들께서는 이 키워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후보들의 발언을 각각 2분씩 듣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역시 이번 순서도 유종복 후보님부터 시작할 텐데요. 후보들께서는 다른 후보의 말씀도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건 참 괜찮다, 이런 건 내가 좀 빌려 쓰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여쭤볼지도 모릅니다. 끝나고서. 자, 그러면 먼저 유종복 후보님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출생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75는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정말 장래가 암울한 상황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연간 50조 원을 쏟아붓고도 꼴찌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어떻게 해서 저출생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I 플러스 1억 드림부터 해서 6종의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천원주택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원주택, 바로 하루 1,000원, 월 3만 원으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는데 1년에 1,000호를 공급하는데 36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인천시 예산의 0.02%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인천시는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이 1년 전에 비해서 11.6%가 늘어났습니다. 압도적인 인천에서의 출생아 증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출생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이미 제가 얘기한 대로 용산에 이 저출생 수속제를 뒀고 또 인구 대응 기획부를 두도록 요청을 해서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저출생 문제 확실히 극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암울한 현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대통령, 일할 줄 아는 대통령, 유정복 가능한 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의 성과를 내봤다,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유종복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안철수 후보께 2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경쟁력과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기업을 창업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로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창업에 필요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그 다음에 또 창업의 걸림돌이 되는 그 규제들을 모두 다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됩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같은 그런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해서 실력만 있으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어야, 그래야지 역동적인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성실 실패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실패했어도 그 전에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또 성실한 사람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두 번째 더 많은 투자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그런 그 기업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라 정말 10개, 100개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기업인답게 창업 인프라, 그다음에 규제 완화, 그리고 실패할 기회 보장돼야 된다라는 그 키워드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문수 후보께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 31조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국내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규제도 철폐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대기업은 전부 이조영 회장도 감옥에 갔다 오고 외국 기업들도 지금 물어보면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하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냐.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여러 가지 많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풀어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전 세계에 소문이 나서 세계 모든 기업인들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해야지, 투자를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 기업도 아무리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더라도 대한민국은 여기서 해야지만 좋은 청년 만나서 좋은 일꾼 만나서 성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청년들이 요즘에 쉬었음 청년만, 대학을 졸업하고 쉬었음 청년이 50만이 넘어섰습니다. 절망입니다. 취업도 안 하고 구직도 안 하고 그냥 쉽니다.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연락해서 취업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또 훈련도 예를 들면 인문계 나온 사람들한테 IT 교육 훈련도 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훈련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 교육 자체가 노동 제도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유연하게 풀어서 기업이 마음 놓고 대한민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고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기업들 좀 못 살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 조금 들어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향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 복지 세 분야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경제 성장입니다. 이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다면 이번 대선 승리는 완벽합니다. 제 대표 공약이 삼성전자와 같은 100조 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한다는 것인데요. 챗GPT 개발한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4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365조, SK하이닉스가 126조, 그리고 애플이 4,500조, MS가 4,400조. 미국이 어떻게 해서 초강대국이 되었겠습니까? 100조 슈퍼기업이 20개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는 2개뿐입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첨단 산업에 약한 정당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챗GPT를 한 번도 안 써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받겠죠? 공약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제공. 챗GPT 무료 버전이 있는데 왜 또 만듭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100조 투자 AI 기본사의 조성.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AI 예산이 연간 4조밖에 안 됩니다.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이 기업에 100조 투자하는 그런 정책에 찬성할까요? 제가 반도체 특별법 발의해봐서 합니다.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도 반대한 민주당입니다. 또 GPU 5만 장 확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립,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핵발전소 하나쯤은 더 필요합니다. 핵발전 찬성합니까?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챗 GPT 무료로 쓸 수 있는데 무료 제공이 웬 말이냐? 100조 기업 5개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네 분은 지금 들으시면서 다른 후보들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건 참 좋다, 이런 건 나도 한번 차용하고 싶다, 그런 거 혹시 유 후보님 뭐 있으셨습니까? 대부분 다 자기가 잘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귀담아 들을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안 후보님은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양양자 그 후보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하고 제일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네, AI 요즘 강조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그 무료 챗 GPT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정말 말 듣기만 좋은 그런 거짓말일 따름입니다. 네, 김은수 후보님. 예, 저도 양양자 후보께서 아까 그 민주당의 거짓말 공약,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 후보님 누구 말이 좀 귀에 들어오셨나요? 우선 저출생률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종복 후보님의 저출생률을 극복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좀 와닿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디아스포라까지 우리가 인천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이제 민생 경제 복지 키워드 저출생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에 대해서 네 분의 그 비전을 들었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토론이 심화된 구체적인 토론, 그다음에 뭐 1대1로 열띤 토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차, 3차 경선에서 이제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서론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통 주제 토론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외교 안보가 두 번째 공통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가치에서나 실용에서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세력과 정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역사적인 책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네 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구체적인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트럼프 2기 시대 그리고 북핵 문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네 분의 비전, 정책을 듣겠습니다. 역시 2분씩이고요. 이번에는 순서대로 이번엔 안철수 후보부터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안 후보님. 네. 트럼프 2기 정부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가는 워튼스쿨 출신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그 아들, 딸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동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학맥이라는 것이 한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만나 뵀을 때 그거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협상들을 잘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가? 저는 빅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냥 각계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삼성, SK 그리고 현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할 그런 여러 가지 최첨단 비행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다음 또 우리가 제공해 줄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또는 조선업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모아서 빅딜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냥 개별 기업으로 해서 그냥 미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큰 규모로 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자. 그게 이제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대선이 제가 당선이 된다면 곧바로 미국으로 달려가서 트럼프와 협상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2기 행정부의 이너서클과 빅딜을 직접 하시겠다. 학교가 어디 학교라고요, 안 후보님? 펜실베니아 대학교입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거기에 있는 경영대학을 워튼스쿨이라고 합니다. 네네. 언제 거기서 수학을 하셨습니까? 2006년에 워튼스쿨을 다녔고 네, 그 다음에 또 1995년에 공대를 다녔는데요. 네네. 거기 동문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 예. 일론 머스크 동문이신 안철수 후보님의 이 2분 정견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님입니다. 예, 저는 북핵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이 사실상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 버스가 지나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순환 배치를 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억지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은 지금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또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동맹을 철저하게 강화하고 또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 체제 아래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여러 가지 위협을 잘 막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할 경우에는 많은 무역 규제, 특히 FTA라든지 WTO 많은 그런 규제 속에서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는 되지만 실질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플루토늄 재처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든지 국제적인 협력, 특히 미국과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핵 방어 능력, 핵 대응 능력, 또 핵에 대한 확실한 불안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만은 핵 문제에 대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철저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 후보님한테 이제 짧게 추가 질문 드렸으니까 김 후보님한테도 짧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기 때처럼 김정은과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점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핵을 감축한다는 명분으로 또 뭐 노벨상을 같이 공동 수상하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머리 위로 뒷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의 신뢰감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이 김문수입니다. 미국에 다 아시는 것처럼 보수 시팩이라든지 공화당의 여러 인사나 트럼프 주변의 핵심 인사들하고 저는 많은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양향자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반도체 패권 없이 외교 안보 불가능합니다. 국방도 불가능합니다. 세미컨덕터 쉴드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반도체 방패입니다. 호국 신기, 호국 신산 왜 나왔겠습니까? 외교 안보에는 반도체가 대한민국으로서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2022년도에 중국과 대만이 최고조의 어떤 긴장 관계에 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경고를 하죠. 대만이 만약에 침공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방이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쓰는 시스템 반도체의 90%가 대만의 TSMC에서 나옵니다. TSMC 없이 미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들어보셨죠? 글로벌 가치 사슬의 그 정점에 어떤 국가가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안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대만이 가장 안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방패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쓰는 메모리 반도체도 60%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듭니다. 지정학, 기정학, 자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대한민국은 결국은 반도체 패권밖에 우리를 지키는 무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첨단 스마트 국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전쟁, 위성과 드론으로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쩔쩔맵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삼성전자와 같은 SK 하이닉스와 같은 TSMC와 같은 그런 호국 신산의 반도체 기업이 있었으면 전쟁이 날까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절절맵니다. 코미디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 패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방패, 바이오 방패, 모빌리티 방패, 로봇 방패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게 절대로 전쟁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전문가답게 반도체가 이제 우리의 안보의 방패다 말씀하셨습니다. AI 시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15초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올해 비즈니스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HBM이 있습니다. HBM이 다행히도 SK 하이닉스가 크게 활약을 하고 있지만 삼성에서 세컨 벤더로라도 HBM의 시장을 양사가 함께 점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호국 신산이 됩니다. 네. HBM은 고대역 폭 메모리, 그러니까 AI 시대의 가장 이제 그 총아인 그 반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로 유종목 후보께 듣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관세 부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부터 풀어가야 되겠죠. 저는 인천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GM과 같은 큰 수출 기업들이 있어서 최근에도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안정자금 지원이라든가 다각도의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축으로 유지되고 발전되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절친인 마크 번즈 의장을 만나고 또 상원, 하원 의원들도 만나고 또 헤리티지 재단과 CSIS 재단 이와 같은 미국의 굴제 전략 연구소들을 방문하면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미 관계는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안보와 경제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력으로서 승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9월 15일 날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미 저는 마크 번즈를 통해 갖고 트럼프 대통령께 초청장을 보냈고 또 오는데 노력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제가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대통령, 바로 유정복입니다. 네, 유종복 후보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면 근데 내가 15초만 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도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세계 모든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추가 질문들은 이제 즉석에서 제가 드린 것이고 준비하신 것들이 아닌데 답변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준비된 분들이다라는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심화 토론, 구체적인 토론들은 2차, 3차 경선 때 계속해서 저희가 토론을 이어갈 겁니다. 그걸 하시려면 올라가셔야 됩니다. 2차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유 후보님 2차 경선 진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유정보기를 제대로 알고 나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건. 알고 보면 유정보기입니다. 알보유. 그건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능력과 경험과 또 저쪽 이재명과 완전 100%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면은 저는 100점 100승이다. 그래서 완전 정복, 유정복입니다. 네. 안 후보님은 2차 경선 진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죠. 이재명 전 대표와 제대로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저 안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중도 확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과거만 다루는 법률가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영자와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행히 경영자, 과학자 둘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님. 예, 뭐 이재명 후보라면 이 김문수가 가장 잘 알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했는데 자기 친형님도 만났고 정신병원에 가서 돌아가신 친형님도 저를 보자고 제가 만났고 온갖 쌍욕을 들었던 자기 형수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그 대장동 개발부터 온갖 비리 부정의 사람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저 김문수입니다. 실력으로도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도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 또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이런 거 다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이재명은 30만 평도 안 되는 그 작은 대장동 하나 개발하고 주변 측근이 구속되고 의문사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재판받는 것도 없습니다. 네. 이런 김문수가 깨끗한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가볍게 드린 질문이었는데 이제 세 분이 너무 정색을 하고 말씀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양양자 후보님 어떻습니까? 2차 경선 진출 전망. 다들 이재명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재명 관심 없습니다. 이재명을 이겨서 뭐합니까 국내에서. 트럼프를 이겨야죠. 트럼프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 반도체 급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겁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님 제가 가겠습니다. 네. 무난한 후보, 익숙한 후보 그러면 무난하게 집니다. 익숙하게 집니다. 처절하게 집니다. 유일하게 양양자만이 승리의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양양자밖에 없습니다. 양양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별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조별 주제는요. 청년 미래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B조는 사회통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데이 때 청년 미래 주제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 A조에 들어오셨는데 미디어데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A조가 제일 먼저 찾습니다. 먼저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청년 미래의 진심인 분들이다. 그리고 저희 당이 청년 미래의 진심이다. 왜? 2030 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요. 또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2030 세대가 길을 펴야만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토론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키워드를 이제 제시해 드릴 텐데요. 키워드를 네 후보께서 1라운드, 2라운드에서 한 번씩 선택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4분씩 토론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아까 이제 공통 주제와는 다르게 본인이 4분을 다 말씀하셔도 되고 다른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질문을 듣다가 끊고 또 다른 후보에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4분 안에서는 자유롭게 주도권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취업, 대학, 연애, 결혼, 기후변화, AI, 군대, 재테크, 사실은 우리 청년들의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이슈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요. 김 후보님은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연금 개혁을 택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이 선택한
키워드는 연금 개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금 개혁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더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은 많이 내고 나중에 연금 기금이 고갈이 돼서 깡통 연금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컷 내고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 요즘도 젊은 청년들은 100세 시대까지 생각하게 할 때는 상당한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2차 개혁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2차 개혁은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들을 인구 비례만큼 20대, 30대, 40대 인구 비례만큼 충분히 그 개혁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지금 퇴직금을 못 받는 그런 작은 기업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퇴직 이후에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금, 퇴직연금 개혁도 하는데 1층에 국민연금, 2층에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연금 하나만으로 국민연금 하나만이 아니라 퇴직연금도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하다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연금 자체가 장수시대에 바로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 개혁,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자동 조정 장치, 국가가 직접 나와서 조정하고 책임지는 국가 보장의 자동 조정 장치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선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유정복 후보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1차 연금 개혁 이번에 그래도 여야 간 합의해서 마쳤는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야가 합의된 연금 개혁안은 졸속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모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즉 연금 고갈 시간을 7, 8년 뒤로 미룬 건데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네. 결국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건데 이 제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바로 문제거든요. 고령사회가 되면서 연금 수급권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설계 자체를 연금 피크제를 통해 갖고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같이 우리 손을 잡고 같이 네네.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취업도 안 되고 취업되더라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제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제도 때문에 자기들은 소외된 상태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완전히 갉아먹는 이런 제도를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청년부를 신설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는데요. 그 이제 청년부를 신설하는 것이 정부 기구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점은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부 신설.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일단은 이제 보건부와 그리고 또 질병청을 함께 합쳐서 이 앞으로 팬데믹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복지부와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그 여성부 있지 않습니까? 여성부 쪽에서 지금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가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부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일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청년부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4분이 지났습니다. 4분이 조금 경과인데 다른 후보들께도 비슷하게 조금씩 더 하시게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청년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양양자 후보님. 네, 저는 그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결혼과 네. 출산 네. 키워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대기업의 출산율이 중소기업보다 1.5배 높은 거 다 아시죠? 이 얘기는 간단하죠. 소득이 높고 육아 휴직 제도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양질의 일자리, 존엄한 일자리가 바로 이제 청년 정책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첨단 산업, 이 미래 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이 우리 청년들에게 존엄한 일자리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삼성과 같은 100조 기업 5개 이상 만들겠다고 했는데 삼성 반도체가 전체 수출이 20%입니다. GDP 7%를 차지하는데요. 이런 기업이 슈퍼 기업이 5개, 10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GDP가 지금보다 20%, 30%, 50%까지 갑니다. 이 30%만 GDP가 상승을 해도 일자리가 몇 개 나오는 줄 아십니까? 100만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첨단 산업 하는 겁니다. 첨단 산업 대통령 양양자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종복 시장님, 인천 출산율 증거 1위로 만드셨어요. 그게 육아 지원금, 주택 지원 이런 복지 정책 덕분이죠. 근데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 첨단 기업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문수 장관님, 네. 도지사 시절에 최대 업적이 대기업 유치라고 하셨거든요. 대기업 왜 유치하셨습니까? 대기업이 와야지만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생기고, 두 번째는 그렇죠. 네. 대기업이 와야지만 더 첨단 가능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윤택하게 되죠. 민주당의 대기업 반기업 정서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예, 말씀에 너무 저는 공감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6.25 이후에 부모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친구들을 만나보면 자식들 집 마련해 주는 게 그렇게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론도 안 해줬습니다만 딸이 결혼하는데, 그런데 저도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퇴직금 받으면 퇴직금을 받아도 자식들 집 하나 마련해 주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5, 6억 퇴직금을 받는데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4억입니다. 14억 우리가 집 사줄 수 있습니까? 노후자금 다 털어도 자식 집 하나 못 해줍니다. 자식도 부모도 다 거지 되는 거죠. 거지 만들 겁니까? 이런 세상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자식들 다 불효자 만들고요. 부모들 누가 이렇게 바보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제가 있었던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이 집값 올려놓은 1등 공신 아닙니까? 임대차 3법 무지하게 저 고통스럽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여러분, 정치인분들께 묻습니다. 이런 세상 만들려고 목숨 바쳐서 민주화 운동하고 정권 잡고 대통령 만든 겁니까? 본인은 국회의원도 되고 자식도 유학 보냈으니까 인생 성공했다고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습니까? 지금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을 왜 위선자라고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첨단 산업만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양자 후보님이었습니다. 마치 유종복 후보님한테 질문을 할 것처럼 하다가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새로운 토론 스킬을 선보이셨고요. 제가 사는 집값이 서울 평균 집값의 절반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종복 후보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일자리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는 일자리에 대해서. 기업이 만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명적인 오류의 하나는 바로 공공부문, 즉 공무원을 17만 4천 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무려 300조가 넘습니다. 이 국민의 재산을 갖고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데 인심 쓰는데 사용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인천은 지금 광역시 중에서 청년 고용률 1위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취업과 창업 정책을 통해서 가능한데 뭐 다 여기서 소개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정책 중에서 특히 청년들의 그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한 창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기지, 스타트업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는 청진기 사업입니다. 청년 10만 명을 해외로 보내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넓어지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엄청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은 소위 말하면 공정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그런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 가족 채용 비리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공 부분에서.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고용 세습 우리 김문수 후보님 이 고용 세습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바로 남의 기회를 뺏어가는 이런 정책이 바로 반민주적이고 반시장적 정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경제헌법입니다. 즉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자유시장 경제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노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건강한 기업 문화도 또 일으킬 수가 있고 이 속에서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사회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정치권에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 안 하고 남의 것 빼앗아 먹고 사는 정치꾼들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 바로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사회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까? 또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경우도 가족 채용 비리 그리고 고용 세습 그리고 미래 세대를 빼앗아가는 이런 정치꾼들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정복이 일해오면서 체험하고 겪어보면서 느낀 것이고 이것을 저는 철저하게 막겠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해본 사람입니다. 성과를 냈습니다. 인천의 청년 교육률 광역시 1위 그리고 경제 성장률 1위 일해본 사람입니다. 바로 일해본 사람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하는 대통령 완전 정복 유정복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정복 후보님이었습니다. 취업의 영토를 넓혀야 된다. 자유시장 경제법 필요하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1라운드의 마지막 네 번째 안철수 후보님. 예, 저는 AI 하겠습니다. AI 자 4분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김문수 후보님께 네. 묻겠습니다. 네. 그 공약을 보니까 AI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AI 시대 G3 국가 진입 그리고 또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과감하게 투자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I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부 목표 자체가 2030년까지 세계 3위 예, 어디에 투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선에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와 AI 연구소 또는 대학교에 관련된 학과 그리고 각 산업, 벤처기업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AI 산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고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충은 너무 규제가 많은 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AI 부분에. 특히 이제 의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님께서 의사시지만은 의료 정보도 우리 국민건강보험만큼 정보가 잘 돼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 너무 죄송합니다만 우선 네. 제 시간이니까요.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현재 제가 국민의힘 AI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다닙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AI 하드웨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네.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네. 이 점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투자를 지금 정부에서도 AI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처럼 AI를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AI 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위원장이 아니라 정부의 위원장을 모시고 함께 또 전문가를 알아가지고 위원장님 또 모셔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분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발전합니다. AI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AI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 많은 이 스펙트럼의 이 전문가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전문가가 누군가 그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AI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과 그다음에 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챗GPT 챗GPT도 쓰고 퍼플렉스도 쓰고 G3도 쓰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룹 같은 거 다 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저 공약에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점이 저는 생각할 때 AI의 기본 기술인데 이 부분은 특히 양자 기술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훨씬 더 AI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재도 20만 AI 인재도 양성하고 또 추진위원회도 우리 안철수 후보님 같은 분 모셔다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안 후보님 시간이 말씀- 다 됐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라운드에 저희가 이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공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퍼플렉시티까지는 알아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도 AI를 상당히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안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AI 위원장을 맡기신다는데 어떻게 수락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AI 위원장입니다. 당의 위원장 하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위원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라운드가 이제 다시 진행이 됩니다. 2라운드 키워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예,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토론한 게 있고요. 아직 안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앞에서 다른 후보가 선택하셨던 키워드를 똑같이 또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2라운드는 먼저 양양자 후보님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2라운드가 맞습니까? 네, 네, 네. 네. 예. 이렇게 오래 선택하실 일이 아닌데. 네. 저는 사회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그 이 키워드 이외에 다른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네. 사회 다른- 통합을 주제로. 그래서 이제 다른 조에
그 아젠다이지만 사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회 네. 통합에 자, 대해서도 좀 사회 통합 주제로 4분 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념 갈등, 또 지역 갈등, 남녀 갈등, 갈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이 갈등을 누가 만들었나요? 저는 정치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표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갈라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란 게 뭡니까? 모든 문제가 인간의 본능으로 인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결하라고 있는 게 사실은 정치입니다. 그런데 눈 녹듯 사라져야 되는 이런 갈등이 한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갈등 아마 최대 국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제3지대 최초로요. 제가 한국의 희망을 창당했습니다. 이념, 진영을 넘어서 또 이제는 건너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요. 제가 한국의 희망 강령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넣습니다. 첫 번째, 당리와 당략이 아닌 국민 행복과 국가 미래를 중심에 두고 상생과 협력, 대화의 정치를 하겠다. 그다음 둘째, 강령에 넣은 겁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 갈등을 부추길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정쟁을 지향하고 문제 우선, 해결 중심의 실용적 사고를 하겠다. 세 분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갈등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예. 약속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금 정치에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짧게 한 마디씩만 이렇게 예, 해주세요. 저는 이제 영혼함 갈등 네.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영원함 갈등, 저는 영원함 통합의 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네. 제 아내가 순천 그러시군요. 아니,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안철수 후보님, 네, 갈등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저는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요? 예,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은 후진국 시대에 태어나신 분과 선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이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진국이었다가 선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저기 네. 100불일 때와 3만 불일 때 태어난 나라의 그 그러면 아이들이 앞으로, 같이 살고 있죠. 네, 앞으로 10만 불 되면 그럼 갈등은 더 커지겠네요. 3만 불 시대에 아니 태어나서. 더 커지죠. 네, 그런데 정치를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선거법, 네, 패싱하지 않겠습니다. 예, 짧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계층, 세대, 지역 다 있지만은 네. 정치꾼이 만들어낸 이기주의적 정치 행태가 빚어준 갈등이 제일 큽니다. 그럼 그래서 제가 이걸 찢는 정치꾼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유정. 저는 찢는 건 제 통합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합을 내세운 것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 국가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로 목표를 모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 때 갈등합니까? 그렇죠. 뭔가 목표가 하나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월드컵 열리면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해소됩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비전과 목표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가가 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중국은 중국몽이 있습니다. 일본은 후츠 국가라고 보통 국가 경제 대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의 목표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공통의 목표를 세웁시다. 선도 국가.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양양자 후보께서 사회통합 선도 국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발언하시는 분을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들으시는 장면을 잘 못 보신 저는 여기서 이제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후보들께서 다른 후보들이 이제 발언하실 때 정말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존중하는 저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보수의 품격이자 그런 그 덕목이 아닌가 이제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유정복 후보님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군대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보와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인구 문제가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군대 문제, 병역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모두 징병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이 지난해 24만 명 태어났는데 군대 가야 될 자원이 한 20만 명 됩니다. 그럼 24만 명 중에서 남아 12만 명, 또 군대 갈 수 있는 적격 자원 10만 명 보면 10만 명인데 20만 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분명히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불리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는 유불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이 모두 징병제는 이제는 남성, 여성 모두 군대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남자들의 복무 기한을 18개월을 뭐 2배로 늘립니까? 용병을 합니까? 지금 당장에 모두 군대 가는 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병제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평등 문제도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도 지금 특전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 여성들도 뭐 경찰, 소방 다 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들에게는 비전투병과 중심으로 병역 의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양자 의원님께서는 여성이시고 그런데 저희 이런 모두 징병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짧게 그냥. 네. 그 이스라엘이 여성이 2년, 남성이 3년 갑니다. 여성은 그 기간에 아이를 낳으면 안 가죠. 우리도 검토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저는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경찰, 소방 네네. 이런 쪽에는 함께 군대를 가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경력을 쌓을 수 있다라는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같이 군대를 간다고 하면 그런 제도가 우리가 된다라고 하면 여성은 만약에 그 의사 출신이면 보건소로, 남성은 군의관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에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성 군대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뭐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후보님은 저 군본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십니까? 예. 보통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본을 다 기억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나 대부분이 군본을 기억하고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육군 중위로 다녔습니다. 270313. 그래서 저는 이 군의 문제를 이제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켰다면은 국민이 그 군인을 지켜줘야 됩니다. 또 예비역 군인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역증이 훈장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할인 혜택 등 이분들이 군대 다녀온 걸 보람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긍지로 생각할 수 있는 애국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병역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부자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듯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되는 사회,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육군 중위 270313 유정북 말씀드립니다. 사회자님. 이 모두 징병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고 또 이 병역에 따른 여러 가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자, 유정복 후보께서 병역을 주제로 공세적인 토론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께서는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저 아까 AI에 대해서 나머지 짧게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대선이 청년 미래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과 청년 미래를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아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제 AI 말씀하시면서 양자 컴퓨터도 또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기 아실 겁니다.
오히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달라서 이 둘을 같이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둘은 따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비들을 책정하고 따로 그 연구자들을 모아서 제대로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양자 컴퓨팅 하는 분들은 AI하고 연결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일부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양자 컴퓨터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러 커렉션 어떻게 하면 에러를 줄일 수 있는지 그 알고리즘 쪽으로 주로 연구를 합니다. 우선 이거는 이 정도로 두고요.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은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김 후보님 윤 대통령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뭐 탄핵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께 사과하셨는지요? 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민주당 지금 전략이 뭐냐면 이 다음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끌고 가려고 지금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은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저는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당이 꼭 대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상계엄으로 대통령께서 파면이 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이렇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거기에 또 설득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던가?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줄탄핵 그리고 걸핏하면 특검 이제 다시 또 계엄으로 돌아가시는 건데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계엄을 왜 할 수밖에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말씀보다도 네. 일단은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8대0 판결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보수의 가치인 헌법과 헌정 질서에 순응하는 그 태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내란을 넣었다가 뺐다가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증인 온다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의혹이 제기되죠.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다 이렇게 분석하고 다 판단해서 그렇게 0대8로 판결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 옹호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어떻게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뭐 비상계엄을 옹호해 본 적도 없고 비상계엄에 찬성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네, 4분 다 쓰셨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공세의 그 칼날을 집중했는데요. 자, 이번엔 김문수 후보의 시간입니다. 김 후보님은 어떤 키워드 선택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청년 취업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네, 청년 취업에 대해서 4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자기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쉬었음. 이런 청년이 50만이 넘고 또 일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혼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출산은 꿈도 못 꾸고 집을 못 가지기 때문에 가정도 못 가지는 이런 우리 청년들이 절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평생 동안 한 번도 가지지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문제는 그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11.5개월이 지나야만 취업을 처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전에는 보통 졸업을 하기 몇 개월 전에 벌써 대기업 같은 데 공채가 되고 은행에도 공채가 되고 공채로서 졸업 예정자가 공채가 되어서 자기의 새로운 삶의 도약을 이루는데 지금은 공채 제도도 삼성을 빼고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들을 위한 공채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평가에서도 ESG 평가라는 이런 데서도 우대 혜택 그리고 정부의 여러 입찰 제도 같은 데서도 청년 공채를 제도를 채용하면은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완전히 방콕, 은둔 또 고립한 이런 청년이 되어서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 연계 교육 시스템도 강화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문과를 나왔다, 예능계를 나왔다, 체육계를 나왔다 이런 분들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또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럴 때는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IT를 가르쳐 준다든지 AI를 가르쳐 드린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여러 부분에서 청년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 훈련,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많이 지금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장 못 가지게 하면서도 청년들이 뭘 모르고 계속 지지하고 있는 이런 정당이 저는 바로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저를 봅니까? 예, 민주당 이렇게 된 데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양양자 의원님께서 그 거짓말 공약을 빡빡 찢어버리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반도체 일자리도 아까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러셨는데 네. 반도체 특별법을 양양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받아주고 결국은 이재명 약속을 했다가 안 받아줘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반도체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특례를 다시 행정규칙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옹색합니다. 법으로 만들어준다 했으면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2022년도에 제가 낸 반도체법 패키지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은 통과가 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태년 의원의 법안이 문제가 됩니다. 네. 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그걸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주노총에서 패스트트랙 반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네. 경산호위 하셨으니까 이 52시간 반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과를 안 시키겠다고 하는데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반도체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사사건건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토론 4분을 다 들었습니다.